하성그룹 대한민국 7대 재벌 중 하나. 창업자였던 하도영은 과거의 무능과 추문으로 인해 가족에게 버림받고 쫓겨났다. 그의 아내 문정희는 회장이 되었고 아들 하윤성은 그룹의 새로운 사장으로 올라선다. 그러나 윤성의 사장 취임 만찬 날 쫓겨난 아버지가 사제 총기를 들고 연회장에 난입해 자신의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그 비극은 곧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쐈는가?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 사건 이후 살아남은 이들은 침묵하고 죽지 않은 진실은 결국 내부에서 조금씩 무너져간다. 이야기는 그렇게 묻는다. 기억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보다 기억을 견디는 자가 진짜 강한 것 아닐까? 내가 그 자식이랑 한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 문정희는 유리창 밖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차갑게 돌아섰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내밀었다. 사장님 공식 취임 만찬이고 외부에서도 많이들 옵니다. 가족 초청은 절차상. 절차. 정의는 비웃었다. 하도영이 회장일 땐 주가 반토막 났고 그 리조트 투자건으로 300억 날렸지. 그거 로비스트한테 속아서 골프장 사들인 거잖아. 비서의 입꼬리가 떨렸다. 정희는 초청장을 들었다. 거기다 여비서랑 외국 출장 갔던 거 기사로 나가려던 걸 우리가 막았어. 직원 밀치고 울게 만들어서 유산까지 시켰다는 소문도 있었고 결국엔 소송까지 갔잖아. 이 모든 게 내 아들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정희는 의자에 기대며 초청장을 내려다봤다. 그 인간은 회사도 가족도 다 망가뜨렸어.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리는 이거야. 체면. 봉투가 들린 손끝에 힘이 들어간다. 그 체면조차 안 줘도 그만이지만 사람들 눈엔 아직 윤성의 아버지니까. 하도영은 거칠어진 손으로 봉투를 쥐었다. 금박 테두리 안에 박힌 단어들이 모욕처럼 박혔다. 하윤성 사장 공식 취임 기념 만찬회. 가족 우선 초청. 가족이라. 그는 한쪽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라봤다. 투자 실패 보고서, 언론 보도 스크랩, 민사합의금 내역. 그 위에 덮인 명함이 유난히 빛났다. 하도영 하성그룹 회장. 그는 그것을 한 손으로 쥐어 구기고 식탁 위에 내던졌다. 서류들 위로 먼지가 피어오른다. 내가 없었으면 그 회사는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의 시선이 천천히 창밖을 향한다. 공방엔 조립 중이던 금속 조각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다. 하윤성,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줬어. 이제 내가 거둘 차례야. 정말 그 사람을 초대한 거야? 유정은 와인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윤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윤성은 지민의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하라셨어. 아빠니까. 아빠. 그런 사람을 아직도 아빠라고 불러? 유정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당신도 알잖아. 직원한테 갑질하다 소송까지 갔던 거. 그 여직원이 결국 유산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어. 회사는 간신히 이미지 막았고 우린 수억 썼어. 그런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어? 윤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지민의 그림 속 세 사람, 자신과 유정 그리고 아이. 그림 한쪽 누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가? 유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도영은 조립을 마친 금속 덩어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작업등 불빛 아래 반쯤 열린 조준기 너머로 마침내 완성된 형태가 드러났다. 손놀림은 망설임 없었고 눈빛은 더없이 또렷했다. 그는 총을 케이스에 넣으며 초청장을 다시 펼쳐봤다. 오로라 호텔. 오후 7시. 검은 셔츠 위에 정장을 걸치고 넥타이를 매고 거울 앞에 섰다. 익숙하고 낯설었다. 윤성아. 넌 날 지웠지. 그럼 지워지기 전에 내가 보여줘야겠지. 누가 널 만들었는지. 케이스 뚜껑을 닫으며 그는 천천히 공방문을 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벼운 미소와 함께 그가 내딛는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샹들리에 수십 개가 천장을 수놓은 오로라 호텔 대연회장. 검은 턱시도와 드레스, 반짝이는 샴페인잔, 스테이지 한가운데에 선 사람은 오늘의 주인공이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없이 이 자리에 선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윤성의 말에 객석은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말이 이어지자 어머니 문정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여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요. 작은 박수가 터졌고 윤성은 한숨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다. 무대 아래 유정은 샴페인을 든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연회장 입구가 열리며 낯선 실루엣 하나가 들어섰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 회색 정장과 검은 외투. 그리고 그의 손엔 작은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도영이었다. 입장 직원이 그를 막으려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초청장을 꺼내 흔들었다. 가족 초청자입니다. 순간 웨이터가 움직이지 못했다. 그가 멈칫한 사이 하도영은 무대 가까이로 걸어갔다. 윤성의 눈이 정확히 그를 포착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윤성아, 하도영은 무대 아래에서 아들을 불렀다. 윤성의 마이크가 손에서 떨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 가운데 하도영은 가방을 열고 안에서 검은 금속을 꺼냈다. 정의가 벌떡 일어섰다. 저 사람 그만. 늦었어. 하도영의 손끝이 당겼다. 퍼. 처음 총소리는 마이크 피드백처럼 들렸다. 윤성의 어깨가 튀었다. 순간 그 자리에 선체로 비틀거리다. 그는 무대에 쓰러졌다. 비명이 터졌다. 와인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고 사람들이 엎드리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하도영은 두 발을 더 쌌다. 하나는 천장, 하나는 무대 조명. 샹들리에 파편이 쏟아지며 연회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그 틈을 타 하도영은 빠르게 좌측 복도 쪽으로 몸을 던졌다. 비상문. 그는 정확히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미리 호텔 도면을 보고 동선을 계산해둔 것이다. 잡아! 출입문 잠가! 경호팀이 움직였지만 이미 늦었다. 하도영은 화재 비상벨을 눌렀고 순간적으로 호텔 전체 문이 자동 개방되었다.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그는 지하 주차장 쪽 계단을 향해 뛰어내렸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회색 철문을 밀어젖히고 구석에 세워둔 오토바이로 향했다. 헬멧을 쓰는 그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엔진을 걸고 그는 아무도 없는 새벽의 램프를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늦게 계단을 따라 내려온 경호원들이 남긴 건 단 하나. 하도영의 발자국 그리고 바닥에 남은 비닐 케이스 한 조각뿐이었다. 연회장엔 피비린내와 유리 파편 그리고 하윤성의 피 묻은 정장이 조용히 남아있었다. 비상벨은 멈췄고 문정희는 쓰러진 아들 곁에 무릎 꿇었다. 윤성아 눈 떠. 윤성아. 그녀의 손끝에 붉은 피가 번졌다. 119. 의사 불러. 빨리. 피투성이가 된 무대를 배경으로 호텔 천장에서는 여전히 샹들리에의 조각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도영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가족의 이름은 다시 신문 일면에 오르게 된다. 하성그룹 회장 아들 아버지에게 피격. 총격 후 도주 전직 회장의 반격인가? 도심에서 40분 떨어진 지방도로 밤 10시를 넘긴 시간. 오토바이 한 대가 갓길도 아닌 들판 가장자리로 비틀거리며 달렸다. 하도영은 헬멧 넘어 거친 숨을 토하며 브레이크를 잡았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젠장. 엔진은 아직 돌고 있었지만 그는 힘없이 핸들에 턱을 기댄 채 잠시 멈췄다. 주차장 출입구를 빠져나와 여기까지 오는 데는 38분. 지도에 별표까지 그려가며 계획했건만 체력도 감정도 바닥이었다. 이제 산길로 들어가면 돼. 10km만 더. 그는 다시 시동을 걸려 했지만 퍽. 기름이 떨어졌다. 심장보다 더 빠르게 뛰던 엔진은 조용히 멈췄고 어둠만이 주위를 감쌌다. 잠시 후 멀리서 붉은색 불빛 두 개가 다가왔다. 순찰차였다. 하도영은 순간 몸을 숨기려 했지만 진흙에 빠진 발이 미끄러지며 철퍼덕 몸 전체가 구겨진 채 쓰러졌다. 거기 누구야? 움직이지 마. 경찰이 다가오자 그는 두 손을 들었다. 나는 그냥 길 잃었어요. 산책 나온 건데. 순찰등이 그를 비췄고 바로 그의 옷에서 핏자국과 가방 속 권총 탄피가 발견되었다. 이게 산책용이면 이 세상엔 평화만 있겠네. 그는 곧바로 바닥에 엎드려 눌려졌고 진흙에 처박힌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 자식이 다 가져갔어.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회장도 가족도 이름도 다. 그래서. 경찰은 눈을 찌푸리며 수갑을 채웠다. 그래서 총으로 쏴야 했단 말인가요? 하도영은 고개를 든다. 눈가에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번지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기억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기억되고 싶었어요.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아무도. 말이 꼬이고 혀가 굳어갔다. 순찰차 문이 닫히고 쇠창살 넘어 그의 얼굴은 점점 작아졌다. 그날 밤 뉴스는 하도영의 체포 장면을 여러 각도로 보도했다. 오토바이, 수풀 속 총기, 진흙에 엎드린 전직 회장의 몰골. 하성그룹의 이미지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다. 병원에서는 하윤성이 응급수술을 마쳤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명은 이어졌다. 문정희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병원 벽을 등지고 섰다. 그녀의 옆에서 유정은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아버지였는데.
정희는 잠시 입을 열지 않다가 끝내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건 오래전에 죽었지. 지금 저 남자는 그냥 잊히는 게 무서웠던 실패자일 뿐이야.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등을 뉘인 하도영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 아래 벽 틈에 균열조차 그를 비웃는 듯 보였다. 가끔은 인간이란 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고 싶어서 괴물이 되기도 해. 아무리 더럽고 추하게라도 남는 게 없다는 건 너무 공허하니까. 그의 눈이 흐릿해지며 마지막으로 중얼렸다. 허영은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욕망은 결국 허구의 집을 짓는다. 중환자실은 모든 소리를 삼켰다. 기계음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하윤성의 눈꺼풀이 느리게 움직였다. 한참을 그러다 아주 조심스럽게 떠졌다. 윤성. 문정이가 몸을 일으켰고 유정이 손끝을 움켜쥐었다. 괜찮아, 여긴 병원이야. 엄마랑 유정이 여기 있어. 윤성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고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젖이 움직일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귓가에 조용히 말했다.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다 정리할게.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대게 할 거야. 그 시각 하성그룹 회의실. 이사회는 분노와 불안 속에 엇갈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그룹 회장 개인의 가족사라며 상급기를 시도했고 다른 쪽에서는 문정희의 권위의 균열을 감지했다. 이미 SNS엔 유포 영상이 퍼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쏘인 아들, 이게 메인 타이틀이에요. 동정은커녕 가짜 가족 이미지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R팀장은 말을 아끼다 한 줄을 덧붙였다.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도영은 실패자였지만 실패하게 만든 건 저들이었다. 정희는 손에 쥔펜을 부러뜨렸다. 가짜 연민을 파는 인간들은 항상 진짜 상처엔 침묵하지. 지민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무대 위에 선 아빠, 멀리서 총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가운데에서 손을 뻗고 있는 한 아이. 그게 자신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유정이 들어왔다. 지민아, 뭐 그리고 있어? 지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꿈 꿨어.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그건 그냥 꿈일 수도 있잖아.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도 울었어. 계속 미안하다고. 근데 아무도 안 듣고 있었어. 유정은 말을 잃고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림 속의 인물은 모두 검은색이었다. 하얀 건 단 하나 지민의 손끝뿐이었다. 뉴스는 여전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호텔 내부 CCTV, 초청장 사진, 윤성의 피 묻은 정장, 그리고 하도영의 수갑찬 손목. 하성과 완벽의 허상이 무너진 날. 기업가 정신의 이면 가면 가족의 진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넘쳐났고 그날의 진실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병실에 누워있는 윤성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천장을 향했지만 눈빛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렸다. 말하지 마, 윤성아. 이 집안은 말하는 자부터 부서지니까. 그날 밤 지민은 다시 그림을 꺼내. 검은 물감을 조금 더 발랐다. 그리고 어딘가의 작은 뉴스창엔 이런 글이 하나 남아있었다. 가장 조용한 파괴는 안에서 시작된다. 병실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윤성은 다시 눈을 떴다. 기계음은 여전히 일정했지만 그의 눈동자엔 어제와 다른 빛이 있었다. 정희와 유정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윤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움직일 듯 말 듯 그러나 끝내 닫혀 있었다. 넌 말 안 해도 돼. 세상이 말할 테니까. 정희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그녀는 이사회에 사임서를 냈고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가족의 회복이 기업보다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일부에선 진정성을 말했고 다른 이들은 쇼라고 비난했다. 진실이란 건 언제나 보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뒤집혔다. 유정은 병실 박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봉투 안엔 호텔 사건 당시 CCTV 원본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 속엔 편집되지 않은 진실이 있었다. 하도영이 총을 쏘기 전 잠깐 주저했던 장면, 그리고 입술로 중얼이던 말. 윤성아, 미안하다. 그 말이 카메라에 희미하게 잡혀 있었다. 그걸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묻어야 할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병실 유리창 너머 지민이 윤성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의 입이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 아빠에게? 아니면 할아버지에게? 며칠 뒤 지민은 마지막 그림을 완성했다. 그림엔 붉은 무대, 쓰러진 사람, 검은 외투. 하지만 이번엔 그 옆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있었다.
그림 한가운데 두 팔을 벌리고 무대 위를 가리는 한 아이. 검은 물감 위로 흰 분필처럼 덧칠된 윤곽선. 유정이 그림을 보며 물었다. 이건 누구야?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기억. 병원 복도를 걷는 정희의 뒷모습은 이제 예전의 건의가 없었다. 대신 더 작고 고요해 보였다. 그녀는 복도를 걷다 잠시 멈춰섰다. 천장에 등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무너지는 건 늘 안에서부터였지. 마지막 장면.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흐르고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끝난다. 기억되지 않기 위해 발악하는 자보다 기억을 견디는 자가 진짜 강한 것이다.